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에서부터 사건, 사고 또 법률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정법 승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자, 올해 첫 시간인데요.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특수본 수사가 사실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김광호 서울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특수본의 수사. 결국은 윗선까지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예견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우리 그 법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자연법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문제된 것은 가장 핵심은 경찰 라인 자체의 부실 대응 이런 것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기관이 다른 곳이 아니고 처음에는 서울경찰청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특별수사본부로 만들었지만 예. 본질적으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일정 선에서 꼬리 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그 조직 논리 측면에서는 쉽지 예. 않을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그 지난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하기 전에만 해도 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번 그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제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이 이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예. 결국 이와 같은 경찰에 자기 자신을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고의 범죄가 아니고 이른바 과실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실이 이렇게 그 고리처럼 얽혀서 이와 같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한 것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엮어서 전체로 책임을 묻는 어떤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어떤 조직적 논리를 넘어서 법률적인 그 측면으로서 형사 책임을 묻는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 셀프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네네. 거 분명히 뭐 수사 시작하기 전부터 네. 지적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분명히 뭐 서울청이나 행안부 쪽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하기에는 국민 정서상 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수사가 더 윗선을 겨냥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건 왜 더 윗선으로 가지 못했나. 현장에 있었던 인력들 정말 초를 다투면서 구조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5분 늦었다, 10분 늦었다로 영장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휘체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저는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라는 최 변호사님의 지적에 완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더 위로 겨냥하지 못할 것이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임재 전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요. 기동대를 대단히 많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외부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는 첫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생각했고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렇죠. 이것이 특수본 수사에서도 이임재 전 서장이 동일한 진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군요. 실제로 그게 윗선까지 보고가 됐다면 많은 인파가 모여서 혹시라도 이런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를 한 공문을 보면 이미 수년 전에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했던 공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견이 가능한 참사였구나. 제가 예견 가능이란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하고 있었어야 돼요. 예견도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게 예.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과연 특수본은 이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에 대해서 기동대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장은 없었다고 하니까요. 없었다면 왜인지 실제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비춰봐서도 기동대 출동이 상례화돼 있었던 어떤 축제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요청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함구하는지 이임재 전 네. 서장은 나아가서 증거인멸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견 가능하다 그 부분인데 예견을 해야 될 걸 못했다. 이걸 처벌하지 맞습니다. 못하잖아요. 예견 가능성이 하나의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는요. 성수대교 무슨 붕괴 등등과 예.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를 하고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다리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알았다고 추정을 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처벌하기 위한. 아 그래요? 예. 예견 그런데 가능성.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고 그로 네. 인해서 32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하늘나라로 갖는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그 특수본 같은 경우에도 94년에 있었던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형사 책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참고를 하고 이 사건을 그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인정된다고 하면은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는 겁니다. 네. 고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서로 그것을 알고도 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확정적 고의로 이걸 사람을 죽일 일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견 가능성이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윗선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말 그대로 이게 용산 그쪽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할로윈에 모이는 것을서 사건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뭐 단체장이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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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예. 그 용산 경찰서장 내지는 소방관이었을 것이지 그 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서울 전역에서 있었던 다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을 행안부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법적 개념으로 다른 것이죠. 예견 가능성이 아까 얘기하는 그 이제 성수대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트러스를 잘못 만들고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실이 서로 공동으로 어떤 그 서로 인식은 그 예견 가능성을 서로 했다는 것을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그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엮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네, 했지만 법적으로는 과연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맞는가? 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의 어떤 이기지 못해서 그 무죄로 하긴 그러니까 다 유죄되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법적으로 엄격하게 봤을 때는 사실 처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데 예. 다만 지금 그 김 변호사님이나 다들 장 변호사님이나 저나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책임을 지는 그 과정에서 법적인 이론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고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로서 검찰이 어떤 보안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이 추가적으로 자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특수본에서 1차적인 결론이 냈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장은미 변호사께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청문회에서 이제 이임재 서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청장 사이에 이제 책임 공방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국조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고 또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집중적으로 책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참사가 정쟁화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영전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답변 태도와 그 두 사람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임재
전 총경, 전 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직에서는 내려왔습니다. 박탈당했죠. 서울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직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이런 국정조사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무책임하게 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답변이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정무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뭔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어떤 책임을 가리는 것은 법적인 수사, 특수본의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는 수순을 보면 윗선으로까지 책임지기 법적 책임조차 지기 어려워 보이는 국면으로 가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공세가 치우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경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이임재 전 경찰 그 용산 경찰서장 예.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거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영장 발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임재 그 영장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귀신의 고칼로릇으로 자기가 그 요청을 했는데 관련되는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죠. 예. 법원의 결정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임재 그 전 서장의 말씀이 맞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 발부 안 됐다고 봅니다. 본인이 할 얘기가 다 됐는데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왜 구속영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이임재 그 전 영장서장의 어떤 항변이 적어도 1차적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야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전 정권 사람 찍어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청문회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사건을 지금 한 10일 정도 더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수사에는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누구의 말인지 밝힐 의무가 저는 국가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특수본에서는 지금 상위 기관일수록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법상의 기초단체의 재난에 대비 대응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뭐 지금 윤희근 청장이라든가 이상민 장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법적인 해석이라는 그 결과가 네. 되네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게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는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소방, 방재 이런 위험의 최고 책임자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일단 명칭부터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 체계에서는 경찰국이라는 것까지 신설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보통 외부 경찰위원회에서 하던 인사건 어떤 예산건과 관련해서 더 가까이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경찰을 직할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가 참사가 일어나자 경찰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책임 소재와도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예. 들고 전 당연하게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분과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그 현재의 검수완박이 있은 이후에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을 한 이후에 검수완박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법을 바꿨냐 하면은 어떤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성을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의 어떤 권한을 없애버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되는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휘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그 개선 라인이 지금 예. 성립되는 것이죠. 예, 예. 아까 그 경찰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되는 것이지 예.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나라 배나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에 이 그 경찰 지휘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했을 때에 처음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에 개선됐다는 것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법을 찾아봤더니만 그에 대한 책임은 경찰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한테는 그 이 부분에 경찰의 지휘 감독과 관련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그 어떤 그 발언이 바뀐 것도 그런 맥락인데 예. 결국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책임이 저는 그에 있어가지고는 이상민 장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책임 라인에 있어서는 지난 검수완박 과정에서 법률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은 오히려 경찰위원회에 있다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른 거고 경찰위원회가 사실상의 경찰의 행정이나 뭐 방법, 수사지휘라. 이런 수사지휘 이런 것을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만배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 수익 245억 원을 오피스텔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근들은 이 돈이 김 씨의 마지막 생명줄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유민 변호사님이 네. 생명줄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심장하죠. 네.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대장동 일당들 다 범죄 수익 숨긴 게 이게 대부분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이 사람들에겐 돈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물론 드리고자 하는 있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마전처럼 막 펼쳐지면서 서로 다투고 지금 언론에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사실 가장 근간에는 돈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김만배의 추가 이 범죄 행위들 은닉을 했습니다. 본인들 측근을 시켜가지고요. 아주 거액의 수표로 돈을 240억이 넘는 돈을 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현금으로 인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액건으로 수표를 뽑은 다음에 그걸 시간차를 두고 소액건으로 전환을 하고 오피스텔, 금고 여러 곳에 분산시켜놨습니다. 왜? 본인들은 돈을 지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대장동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업무상 배임, 뭐 뇌물 이런 것과는 또 무관하게 본인의 이 죄가 드러나서 몰수 추징을 하려고 하고 보전 처분을 하니까 다 숨겨놨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 추가 수사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범죄 수익이 얼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략 4,4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의 목이 지금 한 2천억 가량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드러난 거는 지금 많지 않거든요. 얼마나 지금 더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 검찰이 그 서판교에 있는 운중동에 아주 고급 빌라가 있는데 그게 6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60억 된 것을 등기부를 떼봤더니만 거기에 전체 그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추측하는 김만배 씨의 이익이 2,38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억을 가압류한다. 이렇게 지금 그 등기부분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1,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지금 해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386억에서 1,000억 정도를 빼면은 아직 1,386억 정도 재산이 어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어이구야.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1,000억 중에 그 한 260억 정도 되는 게 수표가 돼 있었는데 그 김만배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결국 다른 재산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검찰이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그 검찰이 압수하기 전에 빼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찾아와 버리니까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실망하면서 좀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심리적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큰 줄기에 있어서는 자백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나아가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액을 어떻게 숨기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금융실명법 안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1,000억이 넘는 돈은 국고 내지는 성남 시민들에게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검찰이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김만배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한 게 275억이잖아요. 은닉재산. 근데 이거 말고 지금 김만배가 숨긴 돈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0%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금 결국은 2020년 전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돈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에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김만배 씨가 배당받기로 했던 돈이 얘기한 것처럼 2,386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1,000억 정도를 지금 가압류를 해놨다는 것이니까 나머지 1,300 내지 400억은 어떻게든 아직까지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다만 한 가지 어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국내에 놔뒀을 것인가. 해외로 재산을 어떤 식이든 도피했을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자금 세탁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검찰 인력뿐만 아니고 국세청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 이런 부분과 합동 조사를 통해서 어떤 자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자해 소동으로 미뤄졌던 수사와 재판 다음 주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보이죠. 최진정 변호사님부터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100%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0%다. 왜냐하면은 최모 씨와 이모 씨가 돈을 숨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주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주인 것이고 돈을 숨기라고 지시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주범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원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구속 기간이 최대한 연장하다가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법원으로선 풀어줬는데 지금 나와서 어떻게 됐죠? 재산 숨기고 그건 증거 은닉이고 교사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 안위에까지도 어떤 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 재판에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적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본인 명의로 된 게 천화동인 1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돈들. 그런데 최근에도 나온 보도를 보면 거기에 사실상 차명으로 김만배 이름으로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남의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오히려 반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배에게 유리한. 왜냐하면 남욱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를 갖고 이른바 이재명 측근들에게 저수지처럼 쓰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전제 사실은 그게 김만배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이 실제로 문서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혔다는 건데 그 문서의 내용은 명의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지만 실소해주는 남욱이다. 이른바 명의 신탁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수사가 좀 여러 갈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만배에게 아주 불리한 정황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근데 남욱 변호사는 이 차명
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약정서가 나왔다고 하고 이게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뭐 정영학 회계사가 뭐 썼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그게 차명이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라고 검찰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악의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검찰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저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할 수 없지만 이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